뉴욕 증시가 연내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발언의 여파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틀간의 폭락장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버냉키 쇼크의 후폭풍은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였으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출구 전략 공개 시점이 부적절했다며 양적 완화 유지에 무게를 실어준 점도 위안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28%, 0.27%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여진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른 급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은 0.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76%, 1.11%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 하나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출구 전략 공개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함께 연준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블러드 총재는 21일 이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통해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더 분명한 신호를 기다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폭락장을 경험한 뉴욕 증시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나 시장 하락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 테퍼 아팔로사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에 출연해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결국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인 만큼 투자자들이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론 베런 캐피털 회장 겸 최고 경영자도 증시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베런 회장은 장기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좌파가 연정 탈퇴를 추진하면서 그리스 전국 불안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뛰는 등 금융시장도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신민당,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당수의 좌파 사회당과 함께 그리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 정당인 민주좌파가 연정 탈퇴를 공식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22일 18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부실은행 정리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고액 예금자의 손실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제금융 부담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부담 요구에서 각국이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재무장관들은 EU 정상회의 전날인 오는 26일 논의를 재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버냉키 쇼크에 그야말로 요동쳤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반발 매수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그리스의 정정 불안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1% 전후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도 버냉키 쇼크의 1800선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점검하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이었지만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했다고요? 네,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지난주 목요일 뉴욕 시장에
중에 그냥 큰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큰 하락세에 의한 반발 매수 그리고 그 블라드 총재의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한 약간의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41.08포인트, 0.28% 상승하면서 14,799.4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4.24포인트, 0.27% 오른 1,592.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7.39포인트, 0.22% 하락하면서 3,357.25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그냥 계속된 그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전에 5월이나 6월 달에 뉴욕 증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긍정적으로 끝난 부분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발언에 대한 그런 영향과 후폭풍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계속적으로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벤 버냉키에 대한 그러한 좀 쇼크 부분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우선은 시장에 그러한 좀 양적 완화에 대한 쇼크가 좀 완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가 우선은 벤 버냉키 의장의 좀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양적 완화 축소는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라는 부분이 우선은 좀 골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축소 발언을 두고 성급했다는 의견을 좀 내세우면서 성급했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벤 버냉키 의장에 대한 그런 좀 약간 비판 여론을 좀 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축소 발언을 좀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했었고요. 우선은 현재 말을 들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확신이 들 때 발표해도 지금 늦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발언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오만한 태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에 벤 버냉키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FRB의 신뢰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럽이나 신흥 아시아의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런 점이 세계 주식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쪽편을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FOMC 회동에서 19명 위원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에 반대표를 던진 부분이 2표가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블러드 총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뉴욕 증시 상승세도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에도 버냉키 FRB 발언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버냉키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여론을 좀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리스 민주좌파당이 연립정부에서 이탈하면서 전국 불안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안 좋은데
좀 엎친 데 좀 덧친 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리스 전국 불안까지도 나타나면서 뭐 국채 수익률까지도 상승하고 이 증시 유럽 증시의 하락세까지 부추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스 민주 좌파당은 우선은 국영방송 EIT의 재개 여부 확장이 결렬된 가운데 연합 정부로부터 철수한다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은 그 그리스 총리의 그러한 좀 연정 내에 가장 작은 규모의 정당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석 300석 중에 1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14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꽤 영향 좀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민주좌파당이 그 정부 후연이 만약에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민당과 사회당 두 연립 여당이 153개 의장을 갖게 돼 불과 3개의 과반 의석을 갖게 되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민주좌파당 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채무위기 불안 그리고 정치적 불안감을 좀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현재 여론이 나와주면서 유럽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좌파당이 좀 탈퇴하면서 나머지 두 여당의 대표성까지 훼손시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리스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너무 일찍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라는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둘기파로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이제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이성웅 대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버냉키 의장이 이번 발언이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종전 1.5에서 1.6이었는데요. 이를 1.2나 1.3으로 낮췄기 때문에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 낮아지는 수준에서도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도 종전의 2.3에서 2.8 밴드에서 2.3과 2.6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리면서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일 날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향후 뉴욕 증시나 여러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이 예견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나아진다면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2014년 중반쯤에는 줄일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에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 기조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저희가 이제 제시한 이런 분석과 비슷한 모양의 내용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 주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의 채권 금리가 앙등하는 등 이런 부정적 여파를 에둘러서 좀 비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자신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버냉키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차기 수장을 고려했던 출구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점으로서
이번 6월 공개시장위원회의 기자회견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9월 현재 예견되고 있는 잭슨홀 연설을 자신이 맞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에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비난에 대해 버냉키 연준 의장은 아직 1월달 답변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나 네. 대학교 연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산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를 좀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주말 니케이 지수가 반등세로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가장 강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니케이 지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그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1.66% 반등을 하면서 13,230엔을 기록을 했고 하락하던 아시아 증시의 주요 지수들을 낙폭을 줄이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심천 B지수나 인도 센섹스 지수는 일단 반등에 지난 주말에 성공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패닉 현상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세계 증시가 어려운 부분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혼선을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 이런 부분도 좀 증성세를 탈 것으로 먼저 예견을 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터키나 그리스, 브라질 등 소요 사태를 겪고 있는 부분이나 외국인의 채권 투자 금액이 44%에 육박하는 말레이시아 등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을 거론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의 자산시장, 채권과 주가 이런 부분이 안정세를 찾아야 아시아 증시에도 그 영향력이 파급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기,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미국과 일본, 유럽 증시 전망과 함께 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여전히 현재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전문가들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경우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락의 출발점이다라고 극과 극으로 현재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시간을 벌어줬다는 측면, 그 다음에 달러의 강세가 아베노믹스에는 충분히 영향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중기 재정 건전화 방안, 이른바 세수 확대 부분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짐은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7월 21일까지 이것을 청사진을 개진하기는 선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니케이 지수의 출렁거림이 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그리스 문제가 좀 봉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자산 시장 중 금이나 은, 상품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러의 강세와 단기 부동화 현상으로 미국의 3개월 국채의 자금이 올리는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리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연정의 한 축인 민주좌파가 그리스 공영방송 해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국 연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이 공영방송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네. 민주좌파가 탈퇴 선언을 공식화하는 그런 모양새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부분은
이미 탈퇴를 선언했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속 강요 4명을 다른 이제 그 현재의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그 인사로 메워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주말 아테네 증시 ASE 지수가 6% 이상 폭락이 됐습니다.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는 11.3%까지 장중에 치솟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진통을 빨리 봉합하는 것이 가장 현재 그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그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물량국의 국채가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보다도 유로존 국가들의 부정적 영향이 중기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EU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방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는 회원국들 중심으로 이제 합의안 도출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유로존에서는 부실은행에 대한 직접 구제금융 합의 방안을 절충을 했지만 EU 27개국으로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6일 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다시 현재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9월 메르켈 총리의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한 사안이 다소 좀 늦춰지는 부분입니다. 유로존의 그 사안들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되더라도 EU와의 접점을 마련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고 앞서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바도 있지만 ECB의 재정불량국 국채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 OMP 프로그램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U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에 공청회가 열리는 등 어려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ECB가 경기 부양 기조를 현재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ECB의 불투명성이 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은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주간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지표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요.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떠한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지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는 버냉키 쇼크로 18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이슈의 중심에는 이 버냉키 쇼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버냉키 쇼크에 따라 갖고 3주 연속적으로 음보 형태로 급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3.52% 하락 흐름 보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2000포인트에 대한 탈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3주 전부터 내리 연속적으로 하락세 보였다는 거,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좀 선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그런 양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은 특이점으로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 형태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이번 주에도 약간 미칠 수는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국내외 주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큰 경제 일정은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주요 경제 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내구재 주문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6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지표 중에서는 미국 5월 신규주택 판매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45만 4천 채를 기록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 46만 2천 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된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러한 경제 지표 호조가 약간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원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호재와 악재로서의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플러스 2.4%, 그리고 이전치를 기록을 하였고, 예상치도 역시나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됨에 따라 갖고 미국 경제의 현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번 주 최대 핵심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추정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지금 시점 경제 지표, 모든 경제 지표가 약간 호조세 보이고 있지만은 이 실업과 관련된, 실업률과 관련된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러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안 좋거나 약간은 지금 시점 부진하다는 여러 현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의 유동성 양적 완화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요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 및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에서 어떠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설이라든가 브리핑 내용도 약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후 정상회담도 열릴 개최해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시장에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5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일본에서 5월 소비자 물가라든가 일본 5월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5월 엔화 약세라든가 엔화 강세 기조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연준 총재들의 연설과 함께 경제 지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변수인데요. 국내외로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는 점도 중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흐름이 전망되는지 또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상당히 어려운 장이지만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거리 연속적으로 급락세가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PBR 기준으로 해서 1배 이하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싸다라는 인식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업종과 각 종목에 있어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분기 상당히 부진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혹은 1분기 상당히 좋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모멘텀이 부재했던 시점, 그리고 악재가 많았던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추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적급번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적인 측면은 상당히 영어 환경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우리 수출업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시점이 그러한 실적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상승세는 주춤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차 군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큰 모멘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전차 군단보다는 내수 관련된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라든가 좀 악재성 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라는 거, 2분기는 실적이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점이라든가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출 증가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탑픽 종목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렛 관련된 매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종가가 79,200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한 83,000원대까지 네. 목표 주가 우상향에 대한 패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재차적인 상승 랠리를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회사채 물량이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결국 기업 자금 시장까지 비상등이 켜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회사채 물량은 19조 8,550억 원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 회사채 물량보다 4천억 원 이상 웃도는 수치인데요. 월별 만기 금액을 보면 당장 다음 달에 1조 7,681억 원을 시작으로 8월에는 3조 3,504억 원, 9월에는 4조 3,1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0월에는 5조 원대의 회사채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반기 정점을 찍게 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STX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또 중국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칫 회사채 인수 수요마저 사라지면서 회사채 만기 도래, 또 자금 조달 실패, 만기 도래 물량 결제 불가, 또 회사 신용 등급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질 때는 국내 기업들이 신용 경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트리플 B-의 비우량 회사는 물론 신용 등급이 양호한 우량 회사채 금리마저 치솟아서 자금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신용 등급 AA- 이상 기업 회사채 금리는 3.4%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연중 최고치죠. 또 트리플 B- 이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날 9.05%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7월 28일 이후 1년 만에 9%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변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한 자금이 주식과 채권, 원자재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 쪽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리 선물 계약은 지난 20일 현지 시간으로 1280만 건이 체결돼서 지난달 1일 평균치인 790만 건보다 62%나 급증했습니다. 금리 선물은 앞으로 일어날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죠. 1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출구 전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금리 선물로 몰린 겁니다. 일종의 좀 보험을 드는 행위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미국 증시에서도 향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일 미국 증시 전체에서 계약된 옵션 거래 건수는 3,330만 건으로 지난 2011년 8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S&P 500지수 관련 옵션 거래는 23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미국의 단기 국채는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개월물 국채금리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기 직전인 지난 18일 0.033%에서 21일에는 그 절반인 0.0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안전자산이 상당히 이제 뭐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반대로는 또 역시 신흥국에서는 좀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역시 미국 장기 국채 역시도 좀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1일 2.531%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1년 8월 이후 약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신흥국 종합주가지수인 MSCI 신흥국 지수도 이날 90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장을 마감해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장기 채권 발행을 줄여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서 이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국내 자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워낙에 크게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어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7월 장기채 발행 물량 축소 등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채 시장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필요할 때는 선제적인 시장 안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외화자금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은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외화자금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했고요.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해외 실수요에 한해 외화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 달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은행별 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환당국은 이미 지난 주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인데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쏠림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수출입기업의 환변동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신용보증 비율 및 한도 확대, 또 대출 만기 연장, 대외 채무지급 보증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STX 에너지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STX 그룹과 채권단은 오늘까지 매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본계 금융그룹인 오릭스의 STX 에너지를 팔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계에 따르면 한행컴퍼니는 당초 최종 인수 제안서를 지난 18일까지 제출키로 했지만 펀딩 등의 애로를 겪으면서 약속 기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선협상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건데요. STX그룹과 채권단은 지난 21일 모임을 통해서 STX에너지를 오릭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행컴퍼니 측이 24일까지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 다가왔죠. 결국 오늘 한행컴퍼니가 전략적 투자자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룹 측은 결국 최대 주주인 오릭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릭스에 매각할 경우 대금은 2,7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당초 한행컴퍼니가 인수가로 제시했던 7,350억 원 수준에서 STX의 지분율 37.5%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STX그룹은 다음 달 20일 STX의 회사채 800억 원의 만기 전에 STX 에너지 매각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규 인수자를 찾는 것보다 최대 주주가 STX 에너지 인수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쇼크의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1800도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거래일간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떨지 수급 체크해 보면서요. 지수 흐름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최근에 며칠 동안 그 가장 시장을 억눌렀던 얘기의 단어의 핵심은 결국 버냉키 쇼크라는 단어가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의 그 핵심 그 키워드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 또 전체적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중국 경기의 불안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난주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한 주를 좀 보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6월 7일부터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판 거 거래일수 기준으로 보니까 딱 8일 동안입니다. 8일 동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한 규모가 5조 8천억. 뭐 이번 정도의 규모를 사실 팔아댄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장을 좀 상당히 불안하게 좀 만들었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를 갖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투신하고 기금이 좀 받았는데 투신이 최근에 좀 매수 규모를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커지니까 투신 쪽하고 기금 쪽의 그 방어적 성격의 어떤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지수를 좀 반등시키려고 하는 어떤 집중적인 매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의 상당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어떤 방어적 성격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어떤 힘겨루기 좀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내지는 6월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588억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매도 규모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의 588억 정도의 대체 매도를 갖다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상대적인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1주 반 정도 전에 먼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5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이 나타났고 이때 기관의 어떤 투매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버냉키 쇼크와 중국 경기 불안에 따라서 결국은 매도가 지금 집중되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수급적인 상황이나 키워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럼 지난주에 이제 업종별로 등락을 좀 보였던 종목들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5조 8천억 정도에서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에 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집중된 외국인의 매도는 결국은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요. 기껏해봐야 하루에 2, 3만 줄 팔던가 3, 4만 줄 정도로 사던 외국인들이 하루에 매도 규모를 40만 주, 50만 주씩 늘려가면서 지난 한 주만 해도 정확하게 190만 주 정도가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청난 양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분석할 때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어디서 멈추느냐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게 성장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중국에 관련된 기대들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반등을 하지 못하고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 소재라고 하는 쪽이 결국은 이제 중국 관련 쪽인데 중국 관련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쪽 관련주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철강, 화학, 기계,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 전체적인 지수 하락이 8.9% 정도 나타난 상황에서 철강 가격은 10.7% 정도, 화학은 11%, 그리고 기계도 11%, 건설도 11%.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은
화학 쪽 이런 쪽이 지금 낙폭들이 더 커가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업종별 등락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로 집중된 외국인의 매도와 중국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는 산업 소재 쪽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했던 흐름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어떤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 심리적인 기준인 1800을 그나마 좀 지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반등권역이 좀 가깝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오늘도 역시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되는 외국인 매도가 있는데 매도 규모의 축소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40만 주, 50만 주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도 규모가 좀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확인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저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지금은 그 펀더멘털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7월 초 정도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것이고 당장은 어떤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저점 확인 정도의 어떤 저점 매수 정도 전략이 이번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초점, 버냉키 쇼크의 가장 큰 중요한 초점은 결국 유동성이 회수될 거냐 말 거냐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집중적인 매도가 결국은 그 자국으로 어떤 자금 회귀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이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수혜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쪽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추가적 매도 강화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출구 전략의 어떤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채권 금리에 대한 방향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환율의 변동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결국 이것들이 비우호적인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짧은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글로벌의 금융 환경들은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걸로 일단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